암에 관한 모든 것 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알려드립니다. 그 암이 알고 싶다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있는 혈액종양내과 이상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의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혈액종양내과 김달룡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원용우입니다. 네, 저희가 항암 치료에 대한 모든 것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암이 알고 싶다 이것을 녹화한 지가 벌써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이 시즌 2번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30번째 에피소드고요. 종양내과 학회라는 곳에서 저희들이 또 뭐 논의해 보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다음 녹화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2회, 3회 동안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카카오톡 플러스 뭐 이런 데서 메일이나 이런 걸로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개선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그 암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좀 총정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그래도 내용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항암 치료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동의서 같은 걸 갑자기 받게 되고 그걸 읽어보면서 사인할 때 되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생각하면서 당황할 수도 있고 이러실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이거에 대해서 겁내하지 말고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암치료 처음 하게 될 때 항암치료 하자고 설명을 보통 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설명을 하시나요? 사실 항암치료의 목적이라고 하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항암치료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진행된 암에서는 생명 연장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항암치료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항암치료 때문에 삶의 질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게 아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증상들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원래 하는 거죠, 항암치료는. 그러니까 이게 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항암치료에서 우리가 좀 더 오래 살고 암 때문에 생기는 증상을 좋아지게 하자 이런 관점에서 치료를 설명을 하는데 환자분들은 부작용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의심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처음에 설명을 하면. 그런데 이제 이 동의서를 받으면 온통 부작용만 설명이 있으니 맞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동의서 같은 거 보고 항암치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이 있나요? 항암 치료를 의사가 설명을 드렸을 때 뭐 결정 못 하거나 아니면은 못 하시겠다 이런 또는 환자가 아니라 가족이 또 못 하겠다 또 말리는 경우도 흔히 있고 다 경험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좀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의사한테 말 못할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 문제가 걱정될 수도 있고 해서 환자분께서 만약에 항암 치료를 이제 좀 주저하신다든지 그 이유가 뭔지 의사가 좀 물어볼 필요도 있어서 어떤 부분이 걱정돼서 그 좀 꺼려지시는지 물어보는 것도 좀 하고 또 환자분이 만약에 항암 치료를 안 했을 때 병의 경과에 따라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시고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으실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특히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항암 치료했을 때 얻는 이득이랑 그리고 항암 치료했을 때 손해, 부작용 이런 것들을 의사가 잘 판단해서 설명했겠지만 환자가 완전히 이해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 나는 못 받겠다 이러면은 의사가 그 치료의 목적이랑 이득 손해를 충분히 생각해서 정 안 되면 환자분의 의사를 존중하고 항암 치료 외에 다른 증상 조절만 하는 방법도 또 제안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화 치료만 한다. 네.
어쨌든 항암 치료가 우리가 종양내과 의사들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생각하더라도 항암 치료에 의해서 암이 줄어들고 그래서 기대 여명이 늘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아주 심각한 부작용의 빈도라든가 그다음에 이 효과 때문에 조금 더 기대 여명이 늘어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울질해보고 이게 좀 더 좋을 거다라는 게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권하는 건데, 이제 가족분들은 뭐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거나 그래도 이게 내 개인한테 나한테 아무 문제 안 생기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고 그것 때문에 안 하겠다 뭐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편인가요? 얘기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항암 치료라는 거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손해가 너무너무 확실한 치료고, 손해를 이길 만큼의 이득이 없는 이상은 저희가 절대 권하면 안 되는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을 권할 때는 대개는 이득의 크기가 손해보다는 당연히 크기 때문에 권하는 거고, 항암 동의서 보면 부작용만 한 바닥이거든요. 저는 대개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타이레놀 부작용 한번 찾아보신 적 있냐고. 그렇죠. 타이레놀 부작용 찾아보면 그 부작용도 한 바닥 나온다. 종이 한 방 꽉 채워서 나온다.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그거랑 우리가 항암제의 차이는 부작용의 빈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부작용의 빈도를, 부작용이 생기는 정도를 줄이는 치료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이득의 크기가 확실히 있을 걸로 우리가 예상되니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드리고, 이제 아까 원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시간을 저도 항상 줍니다. 이제 지금 결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생각해 보시고 다시 오시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한다 안 한다 결정하고 오시니까요. 저는 대개는 이제 이런 옵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설명하는 편입니다. 이게 저도 최근에 경험한 환자분이 좀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어서 좀 소개시켜 드리면, 환자분이 연세가 80 정도 되신 환자분이세요. 수술은 조금 어려워도 항암 방사선 치료라는 치료를 하면 요즘에 유지 치료도 하고 그러면 완치 가능성이 그래도 한 30-40% 정도는 될 것 같은 그런 치료법이 있는 상태의 환자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70대 중반, 5년 전에 악성 림프종이라는 암의 진단을 받으셨고, 그때 제가 치료를 했었는데 한 4-5개월 정도 치료를 하시는 동안에 항암제 부작용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치료 목적이 완치 목적의 항암 치료이기 때문에 부작용보다는 효과를 더 중시 여겨서 웬만한 부작용이 생겨도 그 부작용을 좀 이기고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병이었던 거죠. 악성 림프종이라는 병이. 그 5년 전의 기억으로 또 항암 방사선 치료라는 걸 하자고 하니, 아, 나는 그런 치료는 다시는 못하겠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지금 뼈 전이 돼서 뼈가 다리 움직이기도 어려워지고, 이쪽 팔에도 전이가 돼서 이쪽은 움직여서 팔 움직이기도 어렵고, 폐 쪽에도 혹이 너무 커져가지고 숨쉬기도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막 해봤더니 표적치료제 대상이 되는 암 환자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일찍, 지금 뼈가 다 부러지기 전에 조금만 더 일찍 진단만 되셨어도 평균적으로 몇 년간은 먹는 항암제 치료하면서 이런 증상을 안 겪으셨어도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의 트라우마에 따라서 항암 치료에 대한 그런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런 부담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 또 사실 주위 분들에 의한 경험, 환자분들 치료받다가 돌아가신, 사실은 암이 나빠져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항암 치료하다 돌아가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알고 오해하고 계셔서 우리 설명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좀 부정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쫙 있는 동의서를 왜 이런 동의서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한번 짚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법정 동의서라 그래서 대부분의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막 동의서들이 병원들마다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중에서 조금 몇 가지 설명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 동의서의 맨 첫 번째 보면 환자분들은 어떤 약을 치료할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치료의 목적이 어떤 건지 기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치료의 목적, 항암 치료의 목적이라고 해서 완치적 목적의 항암 치료, 뭐 수술 전 보조 항암 치료, 수술 후 보조 치료, 뭐 완화적 항암 치료, 뭐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완치적 항암 치료는 완치하기 위해서 하는 항암 치료고요. 사실 일부의 암은 항암제에 의해서 완치가 가능한 암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백혈병 같은 혈액암, 그리고 림프종, 그리고 생식세포암 이런 것들은 항암 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한 암들이고요. 그리고 수술 전 보조 항암 화학 요법은 수술 전에 암의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좀 더 적게 그리고 완전히 암을 절제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암 치료를 얘기하고, 수술 후 보조 항암 요법은 수술 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완화적 항암 치료는 이제 병이 많이 조금 진행했을 경우에 좀 더 생명 연장이나 그리고 삶의 질, 그러니까 증상 조절을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을 완화적 항암 치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완화적 목적에 도움이 되는 항암 치료임에도 예상되는 부작용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동의서에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기술을 해놓은 내용을 보면 보통 기본적으로 뭐 수십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카테고리를 이렇게 덩어리를 지어 놓은 것만 해도 막 10가지 막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면 이거 내가 받아도 되는 치료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항암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위험한 부작용이라고 얘기하던 것과 불편한 부작용, 위험하진 않지만 내가 겪게 되는, 불편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이 있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우리는 설명하는 편인데, 그 부작용 중에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골수 기능 저하와 감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좀 따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부작용 중에서? 그 이제 골수 기능 저하라고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을 설명드린 다음에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저희도 쉽지 않네요. 제가 환자한테 오늘 내용 중에 딱 하나를 고르자면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골수 기능 억제, 그 중에서도 호중구가 감소됐을 때 생기는 발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데, 골수라는 데는 혈액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설명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는데, 항암제 때문에 이런 골수에서의 혈액을 만드는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백혈구라든지 적혈구, 혈소판 개수가 감소되는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뭐 자연스러운 부작용이고요.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환자한테 굉장히 뭐 있는 환자가 더 예후가 안 좋다 이런 건 아닌데, 특히 이제 이 병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이 백혈구, 그 중에서 호중구가 감소하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도 하고 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 항암 치료 전 보통 항암 치료하고 나서 그 다음 주 정도에 일주일 정도 면역 기능 저하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발열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오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을 무증상으로 지나면 그냥 또 다음 항암 치료 될 때 또 다시 돼서 회복해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이런 항암 치료하고 그 다음 주 정도에 발열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오는 것, 이런 것만 꼭 그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구토구역, 탈모, 구내염, 설사, 뭐 신경독성, 뭐 과민반응, 그 다음에 심독성, 뭐 불임, 폐경, 뭐 손가락 발가락 까지는 피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수도 없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를 다 어떻게 설명 드리는 편인가요? 환자분이 쓰는 약제가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한테 맞춰서 이제 저는 동의서를 환자분한테 보여주면서 뭐 골수 기능이 생길 저하가 생겨서 열이 날 확률이 얼마, 요거는 뭐 구역구토는 이 약은 뭐
항구토제를 안 쓰면 90% 이상 토하지만 실제로 항구토제를 쓰면은 실제로 토하는 사람은 뭐 한 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주고, 아, 당신은 요 약은 머리가 빠지는 약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하나 당신이 겪을 뭐 부작용의 빈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긴 하고요. 우리가 여기에 없지만 당신이 겪을 부작용은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뭐든 당신이 너무너무 힘들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우리가 조치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되게 친절하시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호중고 감소증 이외에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나머지 부작용 가지고 약을 중단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심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약을 줄여가면서 대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하나하나 알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니 치료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봐가면서 약을 조정하시면 어떻겠냐. 일단 주치의를 믿고 좀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부작용 생길 때 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약제마다 부작용은 다 달라서 사실 첫 번째 항암제를 썼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스타일입니다. 항암제 처음에 썼을 때 나오는 부작용이 그 환자한테는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치료를 우선 해보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부작용은 치료를 하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가 갖고 있는 증상들 중에 암 자체 때문에 생기는 증상은 항암 치료하면서 암이 좋아지면 증상이 좋아질 거고, 그렇지만 그 증상이 나빠지는 거는 암이 나빠져서 나빠진 거인지 아니면 항암 치료의 부작용인지를 좀 판단을 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분이 호소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중고 감소증 같은 그런 위험 요인이 생긴다면 우리가 약을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해라라는 게 기준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겁내다가도 결국은 자기가 한번 겪어보고 나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가면은 맞아요. 내가 괜히 겁냈구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니까요. 맞아요. 일단 해보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오히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항암제 치료할 때 이 보호자분이나 환자분들 중에 제일 많은 질문들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데 내가 항암 치료 받으면서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 편이에요? 보통 약제에 따라서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도 있거든요.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 분은 조금 쉬었다가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작용 별로 없으신 분은 직장생활 자기가 체력이 되는 한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 어떻게 얘기하세요? 이제 항암 치료 하기도 전에 경험하기도 전에 직장을 이제 뭐 6개월 이상 또는 완전히 영구적으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당연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게 이제 항암 치료하는 게 좀 오래 살고 사는 기간 동안 가능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게 목적인데, 그걸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거고, 일상생활 안에는 직장생활이든 사회생활, 뭐 가족, 친구들과의 생활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항암 치료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중단하거나 아니 일시적으로 안 한다든지 그럴 이유는 전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큰 거를 책임지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조금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냥 직장 생활이라면 동료들과 잘 상의해 가면서 일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 환자분들이 대부분은 자기 직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잘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사실 항암제에 대해서는 주치의 선생님이 제일 잘 아니까 항암제 부작용이나 이 경중을 따라 균형 잡게 또 치료하면 적극적으로 또 잘 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항암 치료하다가 부작용 중에서
좀 이런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아까 얘기하셨던 열 나는 거 아니면 저는 환자분들한테 언제 병원에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은 1시간 정도 보시고 자기가 못 견딜 정도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오라고 하거든요. 뭐 구토든 설사든 내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보면 일단 얼른 오시는 게 환자분도 편하고 저희도 일찍 오셔야 저희가 빨리 좋아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첫 사이클 때는 웬만한 증상이 생기더라도 병원에 와서 상의하라고 보통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몇 사이클 해보면 이분들한테 위험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거 대부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금씩 설명해서 이런 거 있을 땐 빨리 와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타이레놀 같은 거 드시면서 지켜보셔도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중구 감소증이 안 생기는 환자분이다라고 내가 확신을 하면 굳이 뭐 열날 때마다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상의하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서 항암제 부작용이 심하면 항암제 변경도 가능하냐 뭐 이러는 건데 그런 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 편이세요? 일단은 답을 먼저 드리면 가능은 하고요. 근데 저희가 바로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용량을 줄여보고 그래도 못 견디시면 그때 가서 변경하는 걸 생각합니다. 예, 부작용 대비 효과를 판정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작용이 좀 심하더라도 효과가 대단히 좋다면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를 좀 더 고민을 할 거고 효과가 없는 시점이라고 판단되는 데서 작은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바꾸는 게 나을 거고 그 다음에 약을 줄여가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주치의랑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고혈압이나 당뇨 약이든 어떤 병으로 인해서 약을 처방 먹어서 복용하고 계시다면 그 약은 꼭 계속 복용하셔야 되는데 이제 종양내과 의사들이 종양내과 의사지만은 또 내과 전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이런 어떤 약을 드신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서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항암 치료랑 고려해서 뭐든지 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그 드시던 약은 꼭 복용하셔야 됩니다. 예, 그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인 것 같아요. 항암 치료할 때 식욕 떨어지고 이러는데 식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주의할 점 있느냐, 뭐든 다 질문 받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먹고 싶은 거는 무조건 다 먹자. 가리지 말고 고형 종양 이제 일반 뭐 위, 대장 뭐 이런 장기에서 생기는 종양을 보는 의사다 보니까 백혈구가 제 환자들은 많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날 것을 먹고 싶으면 그냥 날 것 드세요. 일단 먹고 싶은 건 무조건 다 먹고 지금 드셔야 우리가 이 치료를 견뎌낼 수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를 일단 최대한 많이 드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설명할 것 같죠. 보형암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라든가 조금씩 뭐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개개인별로 설명을 들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혹시 다른 식욕 부진은 사실 식욕 떨어지는 건 식욕을 증강시키는 약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약제도 처방해서 드시라고 하고 사실 이제 항암 치료하고 나서 식욕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영양제를 좀 며칠 더 맞으면 또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영양제를 적극적으로 좀 추천하는 알겠습니다. 거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항암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한마디씩만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암 치료 실제로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항암 치료가 부작용이 아닌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항암 치료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항암 치료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이후에 생기는 건 다른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증상이 있으면 주치의 선생님한테 가서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포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처음 하는 분들 다음날 물어보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괜찮았다고 많이들 얘기하시기 때문에 먼저 겁먹지 마시고 이제 저희를 믿고 좀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믿고 같이 해봅시다. 격려하면서 그냥 치료하시는 편입니다. 설명을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험을 해보시고 나서 판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우리도 100%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공부해봤고
도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권하는 거고, 나를 믿고 따라오면 경험해 보시고 다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드리는 편이고요.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치 선생님 의견에 맞춰서 잘 하시는 게 가장 이득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쨌든 마무리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내용으로 좀 더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